안녕하십니까. 네, 주간동안 투벤져스 이번에도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번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지난 9월 30일 날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외부적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네. 이게 정말 당시만 해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정말 우세할 때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날이 올해 최저점을 찍은 날이었더라고요. 그 전에도 바닥권이라고 했는데 다 빠졌습니다. 이게 뭐 이거를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뭐 그 시점에 아마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배경은 결국 가장 주식을 우리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은 위험이 적을 때 아닐까요? 위험이 적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들 걱정하는 게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그럼 오히려 이럴 때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이후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사람들이 자신감에 넘치고 뭐 이럴 때가 위험하고 오히려 이후 전망은 되게 부정적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하락할 위험이 적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당시에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영국 연기금이 네. 채권 문제로 네.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그 근방에서 한국 역시도 뭐 레고랜드 사태로 네, 뭐 채권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되게 좀 그런 뉴스에는 크게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리지 않으신 것 같으시죠? 우리가 중요한 시장에는 많은 정보가 있죠. 너무 오늘 기자님도 정말 많은 정보를 들으시고 저도 뭐 직업이다 보니까 온갖 정보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소음을 좀 발라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아십니까? 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어쩌면 여러 소리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이 여러 이유로 안 좋아져서 빠져 있을 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매크로 이벤트를 좀 주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장이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매크로 이벤트를 좀 집중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단초를 잡는 게 중요한데 여하튼 그런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상황이 안 좋고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매크로 그런 사건 알 수 없잖아요. 상황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매력적인 상황에 들어와 있다. 이게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오늘 녹음하는 이 시점에도 주가 한 달간 너무 빠르게 올라오거든 또. 그러면 이제 겁이 나죠. 여기서 이제 반문해야죠. 어디까지가 고점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저점은 확인했고 아직도 매력적인 좀 가치가 매력적인 기업들이 어디에 있나 이걸 뒤져보는 게 더 현명한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10월 미국 CPI 그쵸. 발표인데요. 네. 정말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와서 네. 미국도 그렇고 정말 증시 모멘트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움직임이 반등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째 지난 4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숫자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CPI 발표만 하면 트라우마처럼 두려웠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예, 7.7. 7.7이 낮나요? 우리가 지금 코어로 보면 한 6.3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한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특히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변했고 서비스 쪽은 반면에 에너지나 쉘터, 주거비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견고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반문해야 되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는 이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끝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끝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좀 겁을 막 줬는데 대략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그래 이제부터는 올라가도 정말 많이 기준금리 올리면 한 5% 근처 가는데 그거조차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물가를 말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아마도 지금부터 기고 효과가 막 작동되는 구간이거든요. 잠깐만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일부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겨울이 11월, 12월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뭐 중국도 약간 다시 리오프닝 된다 하니까 유가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올라오면 다시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한 12월서부터 한 3월까지 유가가 엄청 높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 엄청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그 기교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YOY로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물가를 보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앞으로는? 사실 이제 기울기가 그쵸. 중거나 작년에 너무 높았던 그 레벨에서 그대로 기고 효과가 작동되는 건 내년 한 4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히냐 이걸 떠나서 최소한 물가를 좌지우지했던 어쩌면 소위 그 에너지 가격들이 좀 내려올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잡히고 있어요. 물론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다 그 변동금리잖아요. 고정금리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 고정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막 변하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7%가 돼도 이미 그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의 다 고정금리화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최소한 모기지 금리가 3주짜리 7% 넘어갔는데 미국의 부동산이 엄청 호황이 칠 수는 없겠죠. 예.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요즘 뉴스 풀로 보면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미국의 고용이 급격하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해고 뉴스 말합니다. 자, 안 좋은 뉴스, 감원 해고 뉴스가 그냥 메타부터 해서 되게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을 많이 일으켰던 거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각 회사마다 프로그래밍 인력이 모자랐었고 뭐 이런 빅테크들이 사람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사람을 많이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고용 지표가 뭐 여기서 개선 뭐 실업률이 엄청 올라온다 이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집 가격도 그렇고 소위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도 뭔가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번에 사람들이 봤던 거는 아 이제 방향이 나오겠구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물가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던 거고 좀 그러한 변화가 없어 아쉽네요. 요즘도 보면 뭐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연준. 그러니까 저도 이 말 할 수 있어요. 11월 24일은 연준 의사록이 나오니까 중요하고 12월 FOMC는 언제 나오니까 중요하고 뭐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할 땐 지났죠. 다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 아니 지금 우리가 미국의 김리를 저는 0.25에서 4%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 가면 1%더 오르는 거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올라오는 폭은 요만큼밖에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흐름이 나오면 인간은 그래요. 이게 끝없이 지속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끝없이 이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 마음은 가라앉죠. 또 좋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세가 계속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극단의 값에선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극단의 값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연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당연히 무서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네, 어쨌든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은 거봐 연준이 이런 말 했어. 너희들 큰일 났어. 근데 이제는 아 그래? 한번 저 자식들이 지금만 그러면 좀 이런 분위기겠죠. 그 또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스물스물 대두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의 어떤 좀 해석을 주도하는 시각이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고용률, 실업률 증가라든지 뭐 물가가 꺾이는 것도 이전까지는 되게 이걸 긍정적으로 봤다면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추세가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여기 이런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용어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PER 조정은 끝났고 하지만 EPS 조정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주가는 피하고 배입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라가미 군유의 표현을 부르자면 역실적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말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곧 있으면 한계 기업들이 나와서 망하는 게 나올 거야 뭐 이런 온갖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에 다 모아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란 단어일 거예요. 경기가 굉장히 깊은 침체가 올 것이냐,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거냐, 이것이 일단 정의가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경기가 아주 깊게 시스템적 위기가 오려면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결국 뭔가 망하거나 터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야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영국이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정책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레고랜드발 경제가 터졌는데 아직 거래가 활발치는 않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신용 경색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유동성이 좀 막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유동성의 물건을 터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오는데, 아까 말씀 그런 뭐 기업도 실적도 악화되고 경기 침체도 오고 뭐 올 거예요. 이런 게 마일드하게 온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시장 뭐 공식처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경기의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 몇 개월,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게요. 어쨌든 경기 침체를 지나고 나서야 알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돌 때도 있고 비슷하게 돌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경기가 보다 선행해서 주가가 도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칠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좀 다들 한 내년 4, 5, 상반기, 예. 네. 다 4, 5, 5월.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11개월 앞서 주가가 바닥 칠 때도 있었고 다 이런데, 그래서 그런 지구날도 있어요. 데이터도 있어요. 그 경기 선행 주세에 보면 확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한 37개 국가에 전월 대비해서 이게 좀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지는 나쁘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나라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역이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는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중요해요. 미국은 안 그러겠죠. 미국은 소비 데이터가 경기에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나라의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각 나라가 경기가 선행적으로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월보다 좋아진 나라가 많으면 더해주고 안 좋아지면 빼줘가지고 전월차라고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100이 나왔어요. 모든 나라 경기가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좋은 뉴스냐 하겠지만 이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없어요. 마이너스 100까지죠. 마이너스 100입니다. 여기 보여주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없었죠. 금융위기 때 빼고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다들 아까 계속 말했 안 좋아진다는 거를 어쩌면 우리는 앞서 막 반영하고 다 놀라 있다는 거죠. 막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말했던 역시적 장세, 뭐 온갖 뭐 경기 지체를 반영할 것이다. 이게 주가에 반영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가의 밸류 가치가 자본 총객이 좀 PBR로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건데 거의 0.8배에 왔었는데 이게 바로 금융위기 때 레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도 저는 2,600이 상당히 버거워요 당장. 왜냐하면 한 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총계 기준 PBR을 한 배를 넘었으려면 그래도 ROE가 기업이익이 낮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 때문에 기업이익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상단은 좀 막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년이 되면 이게 올라가겠죠. 이제 자본총계 계속 쌓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하단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불과 얼마 지금도 이런 논란이 아닐까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 나도 생각해. 근데 이제 다시 무너질 거야. 다시 무너지면 2,000이 갈 거야. 어떤 사람은 2,000이 깨질 거야.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역시적 장세 뭐 온갖 얘기가 다 거기에 최종 지향점 거기에 향해 있는데 제가 반문 드린 거죠. 여기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아까 말했던 매크로 소음이 아닌 결국 기업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 어떻게 보면 지금 0.8배가 내년
1분기가 되면 상반기가 되면 2,200으로 올라오고요. 내년 후반이 되면 2,300이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2,200에서 300 정도는 굉장히 금융위기 때나 갈 수 있는 지수라는 거 이제부터는 이해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소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매크로 소음에 벗어나는 결정을 하자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히냐 뭐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기업 가치를 봐야 아까 상황이 좀 최악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장은 한 달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9월 달에 뵀으니까 한 달간 꽤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면 2,130에서 한 2,500이면 네 20% 올랐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20% 올라간다 말은 못 하겠어요. 지수상으로는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밀려봤자라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종목별로 지금 뭔가 무엇을 선택하냐의 싸움에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월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네. 코퍼레이트.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였을까요? 결국 삼성전자 같은 거였죠. 예. 그럼 지금부터는 원달러니 1,200원 가는 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걸 찾기도 하겠죠. 시장은 각자의 순서대로 아마 올 겁니다. 만약 가치 대비 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건들락 있잖아요. 옛날에 채권. 그렇죠. 건들락, 곤들락 표현 단어가 좀 그런데 그분도 이제 철학 전공이어서 제가 좋아해요. 철학. 옛날에 뭐 니체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기 글 되게 재밌게 씁니다.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건들락이 얼마 전에 그런 CNBC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죠. 웃기고 앉았네. 나는 금리 올려봤자 4.75야. 니네 그런 거 치트하지 마.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언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런 확인을 하고 할 거야.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말이냐면 이 말에서 꼭 써주셔야 좋겠는데 정말 코미디예요. 한 번도 그걸 확인하고 해서 돈 번 사람은 없어요. 미리 대비를 아니 그러니까 미리 팔거나 예. 사람들은 그래요. 확인하고 팔고 확인하고 산다. 제가 증권 경력 제가 56인데 정말 이거는 웃긴 얘기예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 사람만이 돈을 번다는 게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다들 하도 요새 이제 확인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확인하기를 많이 꿈꿨었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어려울까요? 사실 돈 버는 사람은 소수니까. 또 아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투자 시장에서는. 돈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뭐냐면 에비세이 코타라고 이제 마켓 위저드에 나온 책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 돈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숨은 내뱉는 게 아니다. 되게 멋진 말이거든.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아까 위험이라는 것을 안는데 위험이 적을 때 이걸 안는 것만 연습. 위험이 높을 땐 조심하고 이해하셨나요? 결국 그건 가치가 기준이 된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끝없이 어쩌면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하면 늦는다. 확인이 이제 뭐 저점을 찍고 상황이 개선된다는 신호를 확인하고 첫째 어떤 확인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거였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때 하면 된다. 두 번째 경기 침체가 확인되면 한다. 근데 경기 침체는 한참 뒤에 확인해줘요. 저점 지나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면 사람들은 편안하죠. 누군가가 안전할 때 그런 게 있나요 투자에? 그렇죠. 투자할 때 안전한 뭐 돈은 안 그러니까 안전한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투자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 기자님들 이제 거의 자주 뵈니까 이제 드린 말씀인데 전에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 말씀드렸잖아요. 참 돈 버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본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든. 정말 그래서 반보 앞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보라는 게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보이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마 답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그때 우리가 고점일 때도 반보 앞서서 먼저 팔기 시작하지 않으면 팔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사람은 무너질 때 끝없이 빠지니까.
그래서 뭐 이 시장에서 오늘 동일한 얘기인데 지수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한 배 못 넘어요. 이게 저 답이냐. 아 예. 그러면 그럼 주식 다 팔아야겠네요. 정말 그거는 1차원적 사고라는 거죠. 지수는 크게 안 내려가지만 이제부터 어느 정도 어쩌면 그 지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지수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으신 말씀. 이제 그 지지대 형성됐으니까 이제 기업으로 이제 분석으로. 어떤 분이 그런 지지가 몇입니까 물어보고 2,400. 요즘 놀라운 거는 예언자가 너무 많았어요. 뭐 어디서 언제 팔고 여기서 사고 그거 알면은 제가 이 시장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한 명이라도 안다고 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결국 운 좋게 몇 번 맞추신 분들 맞출 수 한번 없죠. 크게 깨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략 여기 비싼 데다 정도 아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숫자 보고서 대략 이 정도면 싸다 정도 아는 거고 이게 여기까지 빠졌다 갈지 뭐 옆으로 가다 갈지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가 그 기업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싸져 있을 때 거기서 싼 기업을 찾아서 사놓으면 좋아져.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언제 기업을 보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전체로 비싸져 있을 때 기업을 봐요. 그때 되면 온갖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이번에도 뭐 메타버스부터 온갖 소설이 나오잖아요. 카카오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투자자들이. 그때 싫어요. 제가 뭐 굳이 인터뷰 보시면 그때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 디스 한번 했다가 정말 뭐 정말 쌍욕수준이 달려갔었죠. 말도 안 됐잖아요. 너무 비쌌잖아요. 미쳤어요. 우리가 왜 그 밸류에 그 주인이 돼야 돼? 거기 팔아야죠. 지금도 별 매력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그럼요. 뭐 굳이 왜 그걸 비가격에 사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주가 가격만 이 정도 빠졌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그럼 쇼커버리 이거 진짜 여기서부터는 또 좋아. 그러니까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되게 단순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항상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뭐 오늘 뭐 2,500 왔는데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제가. 기껏 말하는 게 그래도 저번에 좋게 봐주시니까 뭐 저점을 그건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2004년부터 사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제가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근데 저는 일관된 입장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 사고 들어가는 거고 이 정도에서는 줄이는 건데 저는 그 정도 틀만 보여드릴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도 여전히 잘 골라서 사는 거 아니지 여기서 지수가 어디까지 갔다 어디까지 빠지고를 예측하는 거는 그냥 유의일 뿐입니다. 보통 또 이제 최근에 보도된 걸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이제 전망을 슬슬 내놓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 2,000 제일 낮게 보는 그 밴드 하단이 2,000이고 1,900도 있던데요. 네, 2,600을 보통 이제 2,000 위로 이제 보던데 2,650 그 정도를 그러면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위로 가는지도. 우리도 근데 증권사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삐딱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막 그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밸류로 보면 2,600이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위로 열려면 내년에 결국 경기 침체가 말다나게 확인되면 상반기에 아마 상당히 크게 열 겁니다. 그러면 아마 2,800~900까지도 여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지금은 열 수 없죠. 그렇죠. 반대로 지금 중요한 건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에요. 아까 내가 1,900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저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아마 그날 다른 곳에서 하단을 1,900을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해서 제가 그래서 알았는데 1,900, 뭐 2,000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하단은 오히려 2,200~300까지 높아져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올해 확인한 그 2,130 그 정도가 사실상 거의 뭐 바닥. 네, 그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그 지수가 깨진다고 보는 순간 어떻게 지금 팔고 나가야죠. 근데 지수는 크게 못 오르고 또 크게 빠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뭔가 이런 제한된 지수 내에서 뭔가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될 건데 저는 그 시간이 이미 스타트 라인에 출발선에 섰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장의 관심을 제가 아까 오늘 매크로가 왜 안 중요하겠어요? 매크로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를 잡는 데도 중요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매크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집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오고 앞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게 당장 숫자가 안 나오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는 숫자가 나아질 것 같은 이런 기업에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한 시간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